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벌이면서 거기에 참여한 많은 젊은이들 중 150여 명이 그 혼잡 속에서 희생당하는 그런 참변이 있었어요. 세월호 이후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참으로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은 신라 제26대 진평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평왕은 그 숙부 진지왕이 4년 만에 축출이 됨에 따라서 579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불과 13살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가 있었지만은 그 조모인 진흥왕의 왕비인 사도부인 박씨가 5년간 섭정을 하게 됐죠. 이 사실 그 사도부인으로 말하면은 진흥왕의 왕비이지만은 상당히 역걸스러웠어요. 사실상은 김씨 왕조지만은 이 박씨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박씨와 김씨의 뭐 연합정부라 이렇게 봐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진흥왕이 정복군주로서 많은 영토를 확장을 했지만은 이 사도부인과 같은 그런 역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597년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자 그동안 그 사도부인의 오라비인 노리부 백제하고 싸움에서도 공을 세우고 그랬지만은 이 사도부인의 오라비인 그 노리부를 상대등에 임명을 했어요. 상대등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뭐 국무총리급이죠. 노리부가 상대등이 되면서 이 국정은 완전히 그 사도부인과 노리부가 장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581년에는 의화부라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이 의화부라는 건 뭐냐면 이 인사 담당 기구예요. 이제 왕이 어리니까 관리를 마음대로 관리를 임명하기가 좀 무리였죠. 그래서 이 사도부인이 상대등 노리부와 함께 그 인사권을 가진 의화부를 설치해서 인사권을 전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583년에는 선부서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이 선부서는 이 배선자지, 그러니까 해양에 관한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설치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해양수산부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84년에는 조부령이라는 걸 또 설치를 했는데, 이 조부령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부 또 호부 공부와 호부를 합한 그런 개념인데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구예요. 그리고 이제 성부령이라는 걸 설치해서, 성부령이라는 건 수레를 담당하는 기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이 수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건설교통부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이렇게 종전에 없던 새로운 기구를 설치를 해서 정권을 강화하고 국력을 신장시킨 그런 임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진평왕 초기에 이루어졌지만은 사도부인이 기획을 하고 노리부가 실행을 했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겁니다. 586년에는 예부령이라는 걸 또 설치했는데, 예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조의 뭐 예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때 이 진평왕 때
당나라의 삼성육부라는 것이 있었고, 후기에 뭐 고려나 조선 때도 삼성육부제가 있었지만은 이 신라만의 그 독특한 제도로서 육부에 버금가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588년에 그때 이제 상대 등으로 있던 노리부가 사망을 합니다. 노리부도 역시 박씨지. 노리부가 사망을 하니까 이때 이제 사실상은 사도 부인이 5년간 섭정을 했다고 하지만은 노리부가 물러난 노리부가 사망한 588년까지는 사도 부인의 세력하에 있었던 거예요. 왕은 뭐 허수아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까지 한 10년간의 치적은 사도 부인의 치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진평왕은 이 친정을 하면서도 그동안 또 그 영객부령이라든가 내성사선이라고 하는 이 궁성부 조직을 개편을 해요. 이렇게 진평왕은 어머니 진평왕은 그 할머니가 섭정을 할 때는 물론이고 자신이 친정할 때도 조직을 개편하고 상당히 개혁적인 이런 정치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를 장려를 해가지고, 불교는 뭐 법흥왕 때에 공인이 된 이후에 신라에 국교화되다시피 했는데, 이 진평왕 때에 이르러서는 훌륭한 승려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지명, 또 원광, 담육,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수나라와 당나라에 유학을 하고 들어와서 절을 짓고 불교 사상을 전파하는 데 앞장을 섰는데, 특히 그 원광법사 같은 사람은 그 화랑도로서 그 앞장서 나가던 귀산과 취향 두 화랑에게 세속오계를 가르쳐준 그런 스승이에요. 세속오계라는 건 뭐 우리가 지금도 인구에 해제하고 있지만은 사군이충,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 또 사친이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 또 교우이신, 친구 간에 신의가 있다. 임전무태, 싸움에 나가선 물러서지 않는다. 또 살생유택, 이 불교 정신으로 살생유택, 그 살아있는 그 생물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이런 세속오계를 전파한 그런 법사로 유명하죠. 특히 그 애교적인 측면에서는 이 진평왕 때는 상당한 그 시련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 대륙에는 그동안 많은 그 소수민족들이 이합집산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당나라로 넘어갔지만은, 그리고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하니까 고구려하고 국경을 마주하면서 고구려하고 전쟁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나라에서 2번이나 고구려를 침략을 했어요. 처음에 수문제가 3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다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수양제가 또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113만의 대군으로 쳐들어왔다가 을지문덕 장군한테 그 살수대첩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당나라가 섰는데, 이렇게 이제 중국 대륙의 국제 정세가 이런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백제하고 이 사이는 백제 그 성왕이 신라 진흥왕한테 배신을 당하고 죽었단 말이지. 그 이후에 신라와 백제는 계속 적대 관계라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 법왕, 또 무왕에 이르기까지 이 백제 왕들은 틈만 나면은 신라의 그
안가품을 하려고 침략을 해왔어요. 그리고 고구려대로 그 진흥왕 때 영토 확장을 했지만 많은 고구려 땅을 신라한테 뺏겼단 말이지.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신라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 신라에 빼앗긴 구토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옆에 그 수나라나 당나라에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나라하고의 그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남쪽에 신경을 못 썼었어요. 영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좀 호전적인 영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그 당시에 그 온달 장군이 평원왕이 죽고 평원왕이 죽고 영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왕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 신라에 빼앗긴 충청도 이북의 땅을 되찾아오겠다 하고서 출전을 했다가 그 아차산상에서 전사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590년인데 이제 이때는 이제 신라가 고구려를 그런 데로 막아냈고 이제 백제하고의 이 백제하고의 이제 대립 관계인데 602년에는 이 백제가 아막성이라고 하는 백제가 신라한테 빼앗겼던 아막성을 쳐들어왔어. 팔량치고개라고 하는 그 고개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아막산성을 원래의 그 백제 땅에 있었는데 신라한테 빼앗긴 거야. 그래서 602년에 백제가 아막산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아막산성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그 신라에서 귀산과 치항, 조금 전에 그 원광법사한테 세소고개를 전수받았다고 하는 그 귀산과 치항이 거기서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를 해. 그 귀산과 치항 이런 장수들이 화랑들이 죽으니까 신라군의 이제 사기가 충천이 돼가지고 백제의 공격을 무난히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백제가 602년에 쳐들어온 걸 이제 아막산성에서 겨우 막았는데 그 다음에는 고구려에서 또 북한산성으로 침입을 해 들어왔어요. 이때는 이제 진평왕이 직접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격퇴를 하긴 했지만은 자, 이 진평왕으로서는 고구려하고도 좋은 관계가 아니고 또 특히 백제는 아주 원수가 아니고 이러니 그 반도 안에서 외톨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항성, 지금의 그 이제 화성 남양만 있는 그 화성 쪽에 있는 당항성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산동반도로 바로 직진을 할 수가 있지만은 바로 직항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그 항해술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나라나 수나라로 가려고 하면은 천상이 돌아가지고 이 해안가를 따라서 쭉 황해도로 압록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백길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 가려면은 고구려 영토 앞을 지나가야 되니까 고구려의 방해가 심한 거지. 그러니까 수나라나 당나라하고 좀 친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고구려의 그 방해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수시로 수나라와 또 그 뒤에 수나라의 뒤를 이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면서 고구려를 좀 쳐줄 것을 계속 집요하게 요청을 해요. 그 고구려가 이제 608년에 북한산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800명을 잡아갔어. 800명을 잡아가고 그 근처에 그 우명산을 함락을 시키고, 그로부터 이제 3년 후에는 또 백제가 또 침공을 해와. 그래가지고 그
가잠성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함락을 당했다고 하는데, 가잠성이 지금 충북 영동 근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에서는 고구려에서 침략을 해와, 백제에서 침략을 해와, 판도안에서 이제 외톨이가 돼가지고 수나라에 원조 요청을 하러 가요. 수나라에 그때 사신이, 원광이 이제 수나라의 사신으로 갔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611년에 그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고 나서 수나라에서도 그 수 문제가 죽고 수양제가 이제 고구려에 패한 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 신라에서도 고구려를 좀 쳐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수나라에서도 고구려의 후방에 있는 세력들이 고구려를 쳐달라고 하니까, 아이 연합, 상당한 그 원군을 얻은 기분이지. 그래서 이 수나라에서 113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113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612년에 살수대첩에서 다 패하고 가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제 616년에는 백제가 또 모산성을 또 다시 침략을 해. 이 모산성이라는 것이 아막산성의 별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신라의 그 빼앗겼던 모산성을 다시 쳐들어갔는데, 이때도 역시 신라한테 그 모산성을 탈환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618년이 되니까 이제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당나라로 넘어갔죠. 629년에는 그 고구려한테 다시 뺏겼던 그 낭비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요. 그때 그 낭비성 전투에 참여한 그 신라 장수들이 아주 참 후세에 이름을 떨친 인물들인데, 낭비성 전투의 대장군인 김용춘과 또 김서현의 아들 김유신,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낭비성을 탈환해. 결국은 5천 명의 수급을 베고 1천 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김용춘은 진평왕의 사위이면서 이 김춘추의 아버지야. 김서연은 또 진평왕의 매자가 되는 사람이지. 진평왕 그 말년에 진평왕 말년 631년, 진평왕이 632년에 죽었는데, 그 죽기 1년 전에 631년에는 이 내란이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 소위 그 칠수구의 난이라, 소위 그 칠수구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찬벼슬을 하던 칠숙과 아찬벼슬을 하던 석품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마치 이게 사전에 발각이 돼가지고 칠숙은 잡아가지고 칠숙은 잡아서 효수를 처하고 그 친족 8촌까지를 전부 죽여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석품, 아찬 석품은 도망을 가다가 백제 국경에 이르러서 백제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이래서 이 칠수구의 난은 사전에 발각이 돼서 전부 평정이 되기는 했지만은, 이런 반란의 시초가 이때 이제 진평왕에서부터 시작이 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평왕이 그 다음에 죽었는데,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을 두었는데, 이때 진평왕이 54년이나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신라에 뭐 성골과 진골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게 신라 초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 이제 내무랑 때에서부터 이제 김씨 세습제가 형성이 되어 왔지만은 뭐 그 사도부인 진흥왕의 부인 사도부인 자체가 가야계고 놀이부도 가야계란 말이지.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성골이 황입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진평왕이 54년간이나 왕노릇을 하면서 이제 이 성골 그러니까 왕족이 아니면은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질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평왕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아들을 못 뒀어. 그 아들이 없으면은 그 당시에 진흥왕의 우대조 그 버풍왕도 아들이 없어서 딸만 있어가지고 조카인 7살밖에 안 되는 진흥을 왕으로 올렸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평왕은 아들이 없으면은 다른 그 왕족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자기의 딸 덕만공주를 후계로 삼아가지고 왕위에 올렸단 말이지.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선덕여 왕이야. 그 진평왕은 딸이 셋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딸이 셋인데 첫째 덕만공주는 왕위를 계승해서 선덕여 왕이 됐고 이 둘째 천명공주가 있어요. 천명공주는 그 삼촌인 진지왕의 아들인 김영춘과 혼인을 했어. 당숙과하고 혼인을 한 거지. 그 혼인을 해서 낳은 것이 김춘추예요. 그리고 이제 이 셋째 선화공주는 또 백제 무왕한테 시집을 가서 백제 무왕의 왕비가 됐고, 그러니까 백제 무왕은 진평왕의 사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의자왕 같은 경우는 진평왕의 외손자가 되는 거지. 진평왕의 어머니 만호부인은 그 아버지 태자 동륜이 죽고 나서 재가를 해. 재가를 해서 수클종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재가를 해서 거기서 만명부인을 낳게 돼. 이 만명부인이 김서연과 혼인을 해. 그 낭비성에서 큰 공을 세운 김서연과 혼인을 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김유신이야. 그러니까 김춘추는 진평왕의 애손자가 되고 이 김유신은 진평왕의 생질이 돼. 애손자고, 그러니까 애손자하고 진평왕의 애손자하고 진평왕의 생질이 삼국 통일을 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까지 신라 진평왕의 시대에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이 계보가 너무 그냥 가족 간에 친족 간에 얽히고 있어가지고 이 초원수 따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좀 상당히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여하튼 그 신라의 성골이나 진골이나 이러한 이 싸움 시작된 것이 이 진평왕 때 시작이 된 것이고 진평왕이 이 선덕여왕 딸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이 성골 개념을 부각을 시켰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깨져가지고 김춘추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골로 왕이 되는 최초의 왕이 됐다고 했는데 그 성골이 왕노릇 한 것도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몇 년 안에 성골이 조금 하다가 진골로 넘어가서 이게 성골 진골 하는 것이 사실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죠. 지금까지 진평왕 시대에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진평왕의 뒤를 이은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